자, 반갑습니다. 철학과 역사 제 8차시입니다. 본래 8차시는 중간고사인데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중간고사 없기 때문에 특강으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특강은 뭐냐 하면요. 원균과 배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균 누군가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서에서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의 바다를 잘 지켰죠. 그래서 성웅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이래서 높게 평가되는데 이 원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능하다든가 또는 별로 이렇게 유능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수군 그 막강한 수군을 말아먹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과연 이 원균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었다, 용감한 장군이었다. 또 반쪽 쪽에서는 무능한 장군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칠전량 해전에서 패전해서 도망가 버려 가지고 조선 수군을 괴멸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원균에 대해서 보는 눈들이 대단히 이렇게 이분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원균에 대해서 이번에 특강을 하려는 이유는 꼭 원균만을 위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매도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뭐 열심히 살다가 잘못할 수가 있죠. 잘못할 수 있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럼 잘못했다 그러면 되고 또 잘했으면 잘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이 이 실제 역사와 다르게 후손들에 의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나빠지고 필요한 만큼 훌륭해진다면 이것은 진실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특강 8차시부터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은 이 원균과 배설의 이 수많은 쏟아지는 이 비난과 이 폄훼를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인간 세상에서 어떤 편견과 왜곡들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잘 보여져요. 저는 이 수업에서 뭐 원균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배설이 훌륭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왜곡이 사람에 대해서 매도가 되고 도덕적인 침해가 당해지고 이렇게 평가가 나쁘게 되는 과정에서 진솔한 평가 속에서 나온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만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왜곡이 되거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평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어쩌면은 역사를 왜곡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만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 이 원균과 배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진실들이라는 게 얼마만큼 왜곡 가능한 것들인가 그리고 그런 왜곡들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시야, 진실된 시야를 가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뭐 원균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편견이라는 게 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수업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다음. 자, 제가 말했듯이 선악으로만 이어지는 정의는 없다. 이게 항상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 누구든지 장단점이 다 있죠. 원균 장군,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명랑해전에서 노량해전에서 엄청난 이런 전과를 세우고 그렇습니다만은 원균도 나름 뛰어난 장수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지금 보면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똑같은 책에서도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29권 이게 총 53권, 53권의 책을 만들어 우리나라 역사를 전체를 쫙 이렇게 살펴본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까지는 뭐 그 대전집이죠. 여기 29권에 신편한국서 29권에 이 원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균에 대해서 뭐라고 됐냐면은 똑같은 책인데요. 임난초 어선을 보고 적선으로 오인해서 100여 척을 침몰. 이 당시에 이 원균이 경상우수사였거든요. 경상우수사였는데 똑같은 책인데 어선을 보고 적선으로 오인해가지고 100여 척을 침몰시키는 우리 배를 침몰시키고 도망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보면 이제 징비록이라든가 선조 수정실록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또 똑같은 책이 뭐냐면은 전라자수군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출동하기 전에 4월 중에 이미 1592년 4월 중에 이미 영남 해역에서 적선의 열척을 분파했다. 야,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책에 한쪽은 도망갔다고 돼 있고 한쪽은 우리 경상우수군이 먼저 이순신 장군 오기 전에 적선을 박살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기록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같은 서변도 누가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그래서 야,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왜 원균은 또 사람에 따라서 욕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가. 그렇다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욕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욕을 그 말해서 원균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보면요 6.25 때 유재형이라는 사람이 군단장이었어요. 678 사단 군단장이었는데 이 유재형 군단장이라는 사람이 그 1950년 51년 1월인가 그렇죠 1월쯤 됐었어요. 그럴 때 이 우리 지도가 딱 있으면은 이 중공군이 쭉 이렇게 내려왔어. 우리 6.25 때 내려와가지고 여기 우리 인제라는 곳인데 6784년에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중공군 1개 대대가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근데 미리 이 유재형이라는 군단장이 놀래가지고 군대를 분산시키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 다 탈출해 버렸어. 이때 중공군 1개 대대가 왔어. 중공군 1개 대대. 야, 이랬는데 이 유재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박정희 정권 때 국방장관을 해요. 국방장관을 해요. 이런 패전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원균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적선의 열척을 분파를 하고 이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쪽의 책은 이렇게 도망갔다 그러고 하나는 이겼다 그러고 이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 것인가 이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송우회라는 작가는 김탁환하고 논쟁을 했거든요. 김탁환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원균을 높이기 위해 이순신을 폐매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이순신이 국외의 명장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김탁환에 대해서 원균은 용맹하고 이순신은 소심하다는 설정에 비추어 이순신을 너무 비루하게 만들었다. 역사를 왜곡하며 이순신을 엿보이지 말라. 이런 글을 써요. 송우회 작가하고 김탁환 그죠 칼의 노래 이 김탁환의 어떤 한쪽은 원균을 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었던 게 김탁환의 입장이라면 송우회는 이순신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순신을 너무 폄하한 거 아니냐. 원균을 높이는 거 이순신은 폄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황들이 이제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그 원균과 이순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원균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8차 시는
원균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원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갔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역시 대학에서 철학과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원균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균은 아버지가 원줄량이래요. 왜 원균이 미움을 받아요? 원균이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는데 왜 미움을 받았을까? 이게 아버지가 원줄량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구하고 친했냐 하면은 이 명종 때, 여러분들 명종 때 최고 그 권력자가 누군지 압니까? 윤원형이라는 사람이 있죠. 윤원형 그 파평윤씨인데 문정왕후가 윤씨잖아요. 그래서 이 윤원형이라는 사람과 되게 친했어요. 아버지가 원줄량이. 그래가지고 정삼품 전라수사 경상수사까지 했던 원줄량. 그래가지고 요즘 같았으면은 원균은 사실은 가방끈이 가방끈이 길 뿐만 아니라 원균은 금수저예요. 쉽게 말하면 금수저. 근데 또 동창도 빵빵해. 여러분 신립장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립장군? 탕금대 전투 들어봤어요? 탕금대. 우리 당시 임진왜란 때 제일 용감했던 장군이라고. 맨 처음에서 신립장군이 탕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적을 막아냈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충주 탕금대. 이때 신립장군이 바로 그 동기동창이에요. 누구의? 원균의. 원균의 동기동창이에요. 원균이 그 묵과에 급제를 했는데 그때 묵과 급제했던 네 사람이 이 원호, 번은수, 신호 이 사람들이 그 네 명이 모두 다 원균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가방끈도 길어, 그죠? 아버지도 빵빵해, 아버지 찬스도 있어. 이래서 금수저예요, 원균은. 그런데 이순신은 어떨까요? 이순신 아버지 200록인데 1540년경 종팔품이에요. 지금 같아서는 98품, 그러니까 9급 공무원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평시서의 봉사, 그죠? 8급 공무원이죠. 8급 공무원의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수저예요. 그래서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있었는데 원균과 이순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부모를 잘 만나지? 아버지 찬스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원균이죠. 그런데 원균은 결정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결정적인 딜레마. 그것이 뭐냐 하면은 원균의 그 아버지가 그 누구하고 친했다 그랬죠? 누구하고 친했다 그랬죠? 윤원형이죠. 윤원형. 그러니까 윤원형과 친했으니까 이 윤원형 이 사람은 이 마지막 훈구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이니까 이 선조 때 모든 이 그 권력은 살림 정권이 가지고 있어요. 살림 정권, 살림파. 즉 말해서 선조 때 집권한 사람은 이 모두 다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윤원형이를 대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균은 비록 아버지와 좋은 아버지 같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만났던 사람들은 훈구 세력이었고 이 원균의 아들이 그 원줄량의 아들인 원균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훈구 세력과는 전혀 다른 살인파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균은 언제든지 뭐로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 윤원형의 쫄따구들이다. 윤원형 같은 그런 훈구 악질 대신에 끈앞풀들이다라는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원균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나 이 원균은 대단히 사람이 약간 이렇게 금수저였는데 이렇게 자만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만심이.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고 그 빵빵하고 가방끈 길고 이러니까 자만심이 있었는데 이순신은 반대로 빽이 없어, 빽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후원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은 누구를 만나든지 대단히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대단히 이렇게 공손하고 겸손하고, 예? 겸손 이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원규는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고 이순신은 눈치껏 살지 않으면은 도대체가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균 집안은 공신 집안이에요. 공신. 즉 말해서 여기 지금 5촌까지 이제 아버지 원줄량이 있죠. 여기 원줄량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원임이고 그래서 원균이 여기 있어요. 원균의 요 지금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다 공신이에요. 임남공신. 임진왜란 때 다 공을 세웠던 이 집안은 그래서 원균 집안은 공신 집안이에요. 이순신 집안은 사실은 득수이시 집안은 별로 공신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순신 그래서 이렇게 빵빵한 집안의 원균은 그 특유의 씩씩함 때문에 많은 오해를 빚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저렇게 건방진 놈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균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바야흐로 이제 칠천량 해전으로 가게 됩니다. 칠천량 해전. 지금 여러분들 그 저기 원균 칠천량이 왜 갑자기 나오냐면 원균이 저기 이순신이 백의종군한 거 아시죠? 그렇게 이순신이 1597년 2월에 이게 백의종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부산포에 그 일본 군대가 있는데 거기에 방화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방화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했다고 이렇게 장계를 올렸어요. 그렇게 부산포 외형 방화 사건인데 그 자기가 불을 질러 가지고 외적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 것 갖다 공을 가로챘다 이래 된 거예요. 이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칠천량 해전이 있기 얼마 전인 1597년 2월에 이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쫓겨납니다. 이순신이. 그래서 백의종군한 거 아시죠? 지금 요 사진이 뭐냐면 칠천량인데요. 여기 지금 칠천량이요. 지금 여기 이게 어디쯤 되느냐 하면은 이제 위에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죠? 이렇게 여기서 요 부분 여기가 대문도라고 하는데 여기 튀어나왔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 칠천량이라는 게 이게 쭉 이게 쳐오면서 여기 이제 우리 수군이 머물러 있었죠. 여기 이 칠천 대교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 선 다 있었고 적들이 이걸 포위를 해요. 다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6겹, 7겹으로 포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균이 칠천량에서 쭉 이렇게 적이 포위해서 이때 구루시마부터 해가지고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 다음에 시마즈 요시히로 온갖 그 일본 장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군의 사선은 뭐라고 됐냐면은 원균이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고성 추원포 쪽으로 추원포 여기 빠져나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빠져나가는 요 선인데 여기가 사실은 이게 지금 나는 여기 그 타고 가봤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봤는데 여기에 참 가까이 가보면은 대단히 좁아요. 이게 지금 쭉 넓어 있다가 이게 160척 우리 판옥선이 167척이 이거 빠져나가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한쪽은 배설은 밑으로 가고 원균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원균은 이제 그 고성에 추원포라는 데가 있는데 추원포에서 내려가지고 전사를 하고요. 나머지 배설 경상 우수사 배설은 쭉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여기서 상당히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원균이 본래가 이 당시에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이게 한산도가 있거든. 견내량이 여기 있고 한산도가 여기 있어요. 한산도가 우리 본진인 거 아시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래서 이 견해량을 뚫고 나가가지고 한산도로 가가지고 한산 본진에서 불을 지르고 다시 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마침내 저기 보이네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날 이 지금 이 칠천량 해전의 모습인데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 자, 이 부산포에서 그날 상황을 보면요. 본래 이순신 그 저기 원규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칠천량으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본진이고요. 이 한산도 본진이죠. 여기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7월 10일 날 쭉 이렇게 갔어요. 7월 10일 날 한번 출격을 했는데 이 부산포 앞바다에 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을 딱 쳤는데 대마도에서 한 600척이 이렇게 왔어요. 600척이 와가지고 그때 와키자카 야사하루가 그 적선 600척을 입고 선단에 있고 있는데 우리 조선 수군이 여기서 탁 이렇게 에, 그 일자진을 치고 막았어요. 이게 협판기라는 거. 와키자카 야수하루의 기록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백리수 있는데 이제 적들이 오면서 겁난 거예요. 우리 조선 수군이 쭉 일자진을 치고 부산포로 못 오게 딱 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다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일본의 600척이. 우리 이제 이때 선이 180척 정도가 됐는데, 180척 정도가 됐는데, 다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일본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군이 180척이 딱 서 있다면은 일본군 100,000척이 와도 못 이겨요, 우리 배한테는. 그 당시에 우리 배는 거의 뭐, 일본의 배를 만나면은 우리나라 배 한 3척만 있었어도 적선 한 30척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조선 수군이 강력했는데, 그래서 이 180척이 딱 정군이 걸쳐가지고 탁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 아키자크 야사로가 600척의 이 일본군을 이끌고 왔는데, 야, 이게 하늘이 무심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히에네탄에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이것도 참,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이게 자기들 가미가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런지만 바람이 확 부니까 여기 있던 우리 조선선 20척이 저 부산포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이 기장이잖아요. 기장 서생포, 이 서생 아시죠? 서생. 서생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표류를 해가지고 여기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20척을 이끌고 이렇게 160척이죠. 160척 이끌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한산도에서 야, 이게 지금 적들이 지금 엄청 지금 세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조정해서 말이에요. 조정해서 빨리 부산포를 쳐라. 부산포를 공격해라. 이게 부산포가 이때 여기 아닙니까? 부산포를 공격해라. 부산포를 공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데 원규는 몇 번 가보니까 계속해서 일본군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앙골포 여기가 앙골포고 여기 가덕도인데 앙골포가 요 위쪽입니다. 여기 앙골포예요. 앙골포하고 가덕도 사이에 우리 배가 지나가면은 여기서 막 쏘는 거예요. 예? 여기 쏘고 여기 가덕도에서도 대포를 쏘니까 우리 배가 지나가면서 타격을 받는 데다가 여기서 본래 가덕도에 우리 팀이 있었지만은 여기 이 일본군이 여기 장악을 하는 바람에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또 갔는데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본래는 이 옛날에 같으면 가덕도에 한번 쉬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부산을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가덕도하고 웅포, 웅천외성이에요. 지금의 웅천외성인데 이 웅천외성과 앙골포 지금의 앙골포가 웅천외성 그 근처입니다. 앙골포하고 웅천외성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가덕도하고 이게 지금 막 적들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날 비가 왔어. 출동한 날이 7월 14일인데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오니까 이게 흑색 화약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막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돌아오면서 어디다 보면 가덕도에 들렀는데 가덕도에 일본군이 있었잖아요. 가덕도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칠천도에 와가지고 예? 칠천도에 와가지고 여기서 한숨을 잔 거예요. 여기서 쑥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쑥박을 했다가 아침에 이게 포위를 다 했어 이렇게. 뒤에서도 포위하고 앞에서도 포위하고 6개, 7개보로 포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균 장군이 싸우다가 한쪽은 추원포 쪽으로 올라가고 추원포 쪽으로 가고 여기는 추원포죠. 요거는 이제 최호 저기 충청 수사가 간 거는 이쪽이고요. 추원포 쪽으로 간 거는 원균이고 나머지 내려간 사람이 바로 배설입니다. 배설이 한산도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괴멸이 된 거예요. 밤에 여기. 근데 참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날 밤에 이 지금 요 지역에서 지금 쑥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환이라는 사람이 여기하고 여기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정찰 대장이 김환이었어요. 사도첨사 김환이었는데 이 김환이 밤에 정찰을 또 했는데 너무 피곤했던가 봐요. 자기들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날 밤에 몰래 요 일본군의 그 끈앞풀들이 들어와 밤에 이 정찰대를 뚫고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우리 본진에 불을 지른 거야. 불을 확 이렇게 질렀죠. 불을 지르니까 우리 군함들이 다 밤에 자다가 그러니까 배가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이래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찰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욕을 먹었는데 이 사도첨사 김한이 이쪽으로 도망가다가 여기서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일본에서 다시 탈출을 해. 일본군에 잡혀갔다가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한 모습이 뭐 탈출해가지고 책을 쓰는데 그것이 해소실기라는 거예요. 해소실기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결국은 그 김한은 사실은 원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죠. 그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김한이라는 사람의 책을 통해서 원균을 또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김한은 자기가 그날 정찰을 자문했던 사람의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당사자이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탈출했잖아요. 탈출하고 와서 조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문했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날 밤에 원균이 말이야 술 처먹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딴짓 하고 잠만 자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군이 괴멸됐던 겁니다. 이 칠천량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해소실기에 쓴 거야. 그러니까 그 해소실기를 본 저 누굽니까? 징비록 아시죠? 여러분 징비록 누가 썼지요? 유성룡 그죠? 대감 영의정 유성룡이 징비록을 쓰면서 그걸 참조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서 그날 밤에 술 먹고 예? 자고 있으니까 예? 저기들이 와도 뭐 저기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유포를 하는 거예요. 결국 김환이라는 사람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균이 죽었잖아요. 원균이 죽었으니까 이 원균이 여기서 이제 주원포에서 전사를 했으니까 이 뭡니까 여기 도망했던 그죠 김한은 누구를 다 덮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저기 원균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자기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균이 가보면은 예? 자기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릴 기회도 없이 그 해소실기라든가 징비록이라든가 소선 수군 실록 그 수정실록의 선조편 수정실록에서 이렇게 점점 만들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잠시 유튜브를 통해서 그날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척후선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척후선이 있었지만은 그 척후선 사이에 뚫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조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뭐냐면은 이 일본 사람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받고 외성을 산다든가 또는 이렇게 일본의 작전을 도와가지고 그 용역하는 거죠. 군용으로 이렇게 군무원처럼 일본인을 위해서 일본 군대를 위해서 종군했던 조선인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경상도 지리에 능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경상도 지리에 능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지역을 이렇게 정찰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비판도 하고. 근데 실제 모습 속에서의 원균의 모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정리하면은 원균은 이 원균의 모습은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삼도 수군 통제사예요. 수군 통제사여서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내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배설이 그 당시에 배설이 경상우수사였거든요. 경상우수사가 이 사람이 본래는 실천량 해전을 하지 말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쳐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칠천량에서 자지 말자. 적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제일 먼저 주장해요. 왜냐하면 경상우수사니까 경상도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배설에게 퇴로가 가고 대신에 원균은 본래는 일본 사람들은 원균이 총대장이잖아요. 대장은 일본 사람의 전투 방식은 대장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원균은 빠져나가가지고 추원포 쪽으로 가니까 적선의 600척이 대부분 뭘 잡으러 가겠어요? 원균을 잡으러 갈 거 아니야. 그때 잠시 문이 열린 겁니다. 이 문이 열려가지고 배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산도에 가서 한산도에서 이게 본영을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원균은 최종적으로 배설에게 퇴로를 열어준 나름대로 지휘관으로서의 최종 작전은 그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자기가 모든 군대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남쪽에 열려서 만약에 한산도가 이 적들에게 점령이 당하면은 조선의 1급 비밀, 특급 비밀 다 이게 일본이 다 가져가게 되고 앞으로 전투가 아니라 어떤 전투를 하더라도 조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1급 비밀이 다 모여 있는 한산도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이 칠천량의 그날 우리가 패전은 했지만은 패전만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배설은 그 배설이 누구냐면 배설은 그 당시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원균이라면 그 밑에 경상우수사 본래 원균이 했던 자리가 이 배설이에요. 성주배신데 이 배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배설이 12척을 가지고 갔잖아요. 이 12척이 아시죠? 이게 나중에 배설이 가지고 있던 12척이 누가 인수인계 받아요? 그죠? 이 잔존의 12척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받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받게 돼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이 한 척을 더 모아가지고 13척으로서 명랑해전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배설은 살아남았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원균은 도망갔고 또 배설도 도망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야 나중에 이순신을 높이기 위한 데서는 되게 이게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순신 장군은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좋은 모양인데 실제로 배설이 만약에 후퇴를 해가지고 한산도로 가지 않았으면은 거의 그 다음 전쟁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재건이 불가능한 전쟁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기밀이라든가 다 가져나고 밤새 전투 잔존한 12척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 12척은 뭘까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12척은 아마 도망갔기 때문에 배설이 가지고 있던 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명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12척의 사람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그 천만의 말씀이죠. 경상도 사투리를 쓰죠. 왜냐하면은 이 경상우수사의 12척이에요.
경상 우수영은 8관 12포에 약 70여 척이 있었는데 이 최고 정예죠. 왜냐하면은 경상도 지리에서 가장 경상도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게 경상 우수사예요. 경상 우수군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나마 밤새도록 전투해가지고 12척이 살아남았어. 바로 이 12척이 명랑해전 때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한 12척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게 뒷받침됐을 것이고 이 배는 벌써 7천량 해전에서도 죽지 않는 그야말로 대단한 전투력을 가진 배였어요. 즉 말해서 그날 밤에 판옥선 12척이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는 도망간 12척이 아니고 그날 밤에 치열했던 전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그야말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그죠 최정예의 정예 부대 그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 뭐 160여 척이 다 전멸해 버렸는데 그 12척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죠. 그 이 배 12척은 사실은 우리가 12척이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조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딱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순신은 왜 12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승리를 했고 왜 원규는 160척을 가졌는데도 실패를 하고 패전을 했느냐 이건데 물론 뭐 또 작전이 차이가 나요. 일단 이순신 장군은 뭐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건데 왜 원규는 160척인데도 불구하고 졌느냐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역시 격군이었어요. 격군이 뭔지 아세요? 이 노젓는 노군이죠. 노를 옛날에는 이 판옥선에 배가 있으면은 여기에 100명 정도가 타요. 이 중에 80명이 오히려 격군이 돼야 돼. 배를 젓고 20명 정도가 이 전투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80명이 채워져야 배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180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수군의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를 공격을 못했어. 이순신 장군이 머리가 나빠서 부산포를 공격을 못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격군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 영남 해안 일대에 하도 노략질이 심하고 일본 놈들이 와 있고 또 그다음에 조선 사람들은 또 조선 수군들은 다 거기서 징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내륙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가에서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젓는 사람이 없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도 그렇다면은 노를 저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해서 둔전이라는 걸 개발해요. 둔전을 개발해가지고 둔전이 뭐냐 하면은 섬이라든가 해안가에 농토를 개척해가지고 거기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정착하게 해서 배를 띄우게 하는 건데 이 녹군이 없다 보니까 이 180척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 배로 만들잖아요.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소나무 배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노젓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80명이 노를 져야 되는데 60명밖에 안 된다. 이런 배가 기동력이 팍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일본 배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배는 우리는 또 판옥선이고 소나무 배고 하니까 느리는 걸 이걸 탁 중간에서 카트 치주는 게 이게 거북선인데, 그죠? 거북선은 이 스토퍼예요. 딱 막아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일단은 막고 그 사이에 우리의 판옥선들이 후퇴하게 해주는 중요한 함선이 거북선인데 이 거북선도 없는 상황에서 대단히 고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배설의 12척은 패전에 도망간 12척이 아니라 그날 밤 7천량 해전에서 살아남았던 12척입니다. 무적의 12척이죠. 이 12척을 이순신이 받았으니 얼마나 막강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채찰사가 이원익과 도원수가 8월 5일 날 배설이 보고 7천량에서 수군이 모두 달아났기 때문에 배설은 병선을 이끌고 있으므로 뒷날 논의하여 처치하겠다. 즉 말해서 목을 치겠다. 이런 논의를 해요.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기가 이 배설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싸워가지고 그날 밤에 유일하게 그 장군급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충청수사 최호, 전라우수사 이혁기, 그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살아남았던 유일한 장군이었던 이것을 죽임으로써 그때 이 갑론을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뭐 누가 수군으로 가야 되니 육군으로 함께 가야 되니 뭐 왜 수군은 부산포를 치지 않느니 온갖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권율 장군은 원균 장군의 빠따까지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책임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했다. 전쟁 책임. 전쟁 책임에 누구를 다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날 졌던 즉위했던 배설이 특히 배설은 칠천량에서 원균이 칠천량에 머물자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설은 눈에 뭡니까? 미운 틀인 거죠. 그래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겁니다. 전쟁 책임을 지우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도망갔다는 배설이 도망갔다 12척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큰 오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난중일기에 보면은 진을 벗어나서 잠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만나서 전황을 이야기하고 이순신에게 병이 있어 무태 내린다 보고하고 하선을 합니다. 정말서 이순신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한 게 아니라 보고를 하고 내가 지금 배멀미가 심해서 지금 좀 몸에 안정을 하고 오겠다 했는데 이 멀미를 했다 그랬어요. 멀미. 그 왜 멀미를 했을까 보니까 8월 5일날 조정에서 배설을 처치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망했겠죠. 난 이제 곧 죽는다. 죽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장수로 있는 한에 있어도 이 뭐 결국은 뭐 자기 목숨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원균에게 또는 배설에게 전쟁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는 이런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선조와 비변사의 대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원균 한 사람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 대장을 구출하는데 그에 따른 법이 있다. 선조는 누구 편이에요? 원균 편이에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원균 한 사람은 책임을 돌리지 마라 했죠. 구출하지 않은 죄는 누가 지었어? 배설이. 그죠? 배설, 척근, 그 당시에 척근은 누구였어요? 배설, 배흥립,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그 다음에 김환,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원균의 척근이죠. 그런데 선조가 뭐라 그래요? 자꾸 선조가 자꾸 원균을 두둔하고 이순신을 멀리했으니까 이순신을 멀리해서 지금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원균이 책임 돌리지 마라. 원균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그 쫄개들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니까 나머지 배설, 배흥립, 김한이 다 죽은 목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소실기라는 걸 도망가 버렸는데 나는 이게 좀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도망갔을 확률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군한테 잡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정찰을 맡았던 김한의 해소실기가 원균에게 다 나중에 배흥립도 그렇고 배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누구한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원균에게 다 덮어 씌우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잘한 건 아니라 원균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비변사는 뭐라 그래요? 비변사는 원균이 대장인데 지휘 통제를 잘못해가 정군이 붕괴되었으니 죄는 모두 원균에 있다. 그래서 선조는 원균지지, 비변사는 원균 수하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비변사 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균의 부하들을 살리는 것은 비변사 쪽에서 살려주는 거고 선조는 원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원균은 참 죽어서도 괴로운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아끼던 부하는 자기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균 지지파인 선조와 원균 수하를 지지하는 비변사 간의 대립 이런 과정들이 이 선조의 전쟁 책임과 관련돼요. 결국은 이 전쟁 책임에서 누구를 제거를 하는 걸로 하느냐 하면은 바로 배설, 그죠? 배설을 제거하면서 이 모든
그 전쟁 책임을 결국은 선조가 질 거냐 비변사가 질 것이냐 선조도 안 지고 비변사도 안 지고 누가 지냐 배설이 지게 하는 이런 바로 어, 이 임진왜란의 농공행상 과정이었습니다. 자, 비변사는 보면은 수사 배설은 주사의 차장 부사령관으로서 주장을 구원하지 않고 주장을 명령이고 어둠을 틈타 도망하였으니 이때 도망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비변사는 그죠? 원균을 이렇게에게 쏟은 화살을 누구에게 쏘아버리는 거예요? 배설에게 쏘고. 그 다음에 선조는 이미 부하들이 못된 놈들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세소. 그러니까 배설도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배설의 처형은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선조와 비변사의 책임 공방 속에서 죽은 것이고 결국 배설이 죽음으로써 조선 수군은 다 죽은 거예요. 수군 장수들은. 그래서 요새 부레배들은 많이 모으고 있다. 해봐. 반란 일으킨다. 배설이 반란 일으킨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배설이 복주되었다. 목이 잘렸다. 이런 거죠. 정유 7년 한산전투에 패전한 수범이었으나 수범이란 말까지 쓰죠. 이 우두머리 범죄자. 예? 우두머리 두목. 예, 외지에 명명망명했다. 도원석을 선선에 잡아 서울에 보내 참수하였다. 이렇게 돼요. 1599년 3월 6일 날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최선을 다한 배설이지만 왕과 비변사 간의 뭡니까? 정치적 흥정이 희생양으로 됐다. 비변사가 계약일 진주 백성들이 배설을 떠나는 걸 막아 그대로 머물게 있게 하여 온 경내의 노인과 어린이들이 때를 지어 에워싸워 지키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배설이 아직 부임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 이 배설은 대단히 진주에서 대단히 인망이 있었던 진주에 있던 그 경상 진주 목사였어요. 진주 목사. 이 진주 김시민 장군 알죠? 김시민 장군 이어서 그 다음으로 왔던 목사가 바로 진주 목사가 바로 이 배설인데 배설이 워낙에 선정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 백성들이 배설이 떠나는 것을 막 그대로 머물리게 못 오게 해. 그래서 실제로 진주 목사에서 부임을 이렇게 이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주 백성들이 애워서 못 가게 했다는 그만큼 이 배설을 대단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배설이라는 게 대단히 왜냐하면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산포 공격하면 안 된다고 했죠. 7천량 주둔 하지 마라. 경상 우수군 12척을 안정적으로 후퇴시켰고 한산을 정리했어요. 이 네 가지는 정말 현실감이 있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부산포 공격을 하지 마라 했는데 했잖아요. 출전령 주둔하지 마라 했는데 원균이 했잖아. 이 부산포 공격을 안 된다고 했던 거는 저기 누구야? 권율, 그죠? 권율의 주장에 반대했던 거고, 이것은 원균의 주장에 반대했던 거고, 안정적 후퇴가 이순신에게 넘겨줬잖아요. 한산을 정령.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 배설이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조선에는 대단히 참 힘든 상황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설과 원균의 차이가 뭘까? 원균 집안은 공신이 많죠. 녹공이 많아. 그러나 연줄이 별로 없는 배설과 수하는 패전 문책과 불명예로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된다. 배설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친척이나 그 다음에 측근이나 뭐예요? 원균의 친척과 측근은 죽은 목숨이 된 겁니다. 자, 죽은 목숨이었다면 이 사람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목숨이 되었던 거예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죽은 목숨이 되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잘못했다? 원균이 잘못했다. 원균이 나쁜 놈이다. 그다음에 걔아들이다. 뭔가 수모를 원균에게 죽은 사람에게 다 덮어 씌움으로써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예?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원균의 폄훼가 시작되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에 불명한 섣부른 평가와 기호에 근거한 편애를 낳게 되고 현재의 정치적 이해가 침투되고 결국 역사를 수단화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원균이 남긴 자료가 없어요.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남겼잖아요. 그리고 라이벌의 책 속에서 바라보는 원균밖에 안 되니까 그냥 결국은 섣부른 평가와 기호에 근거한 편에만 난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치적 이해 이런 것들이 그죠? 역사를 수단화하게 되고 결국 원균에 대한 도덕적 비난. 사람을 비난할 때요. 너는 A를 잘못했니 B를 잘못했니 보다 제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남녀 관계가 이상하다. 돈 관계가 이상하다. 예? 애정 관계가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뭐야 부정부패했다. 뭐 이런 거 도덕적 상처를 내면은 가장 완벽하게 적을 무찌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치졸한 방법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은 원균이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이 똑같은 자료에도 원균은 이상하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흑과 백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왜 외국하고 대비하나?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원균이 필요에 의해서 그죠? 필요에 의해서 원균을 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어떨까요? 이 보다 더 나은 그죠? 실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그 실제 무엇이 그를 갖다가 그렇게 왜곡되게 했을까? 왜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런 욕을 먹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욕은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욕의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실한 내용들, 왜 원균은 욕을 먹어야만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 개인의 어떤 아픔도 아니고 오로지 이후의 역사가 맞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해줍니다. 미래가. 내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살지만은 나의 미래는 언젠가는 나의 미래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게 참 내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후손이 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내 후배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내 관계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땠나요? 자, 오늘은 그 원균이 칠천량에서 이렇게 그 패전을 했는데 그 패전은 뭐 잘못한 거죠. 자, 장수가 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뭐 괜찮아요. 그거는 역사에서 패전했다. 이러면 되는데 왜 나쁜 놈이니? 예? 뭐 이순신을 모함했니? 사실 이순신 모함한 거 없거든.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기서 이순신 모함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원균을 표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첫 마디, 첫 단추를 들어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왜곡이 어떻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순신과 원균이 상당히 우리의 화두잖아요.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화두. 우리가 그 9차 시에는 그런 얘기 하려 합니다. 이 8차 시는 중간고사 기간 동안 특강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감상문 쓰는 거 없어요. 그죠? 없고 9차 시에는 이제 감상문이 나가겠죠. 이거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특강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는 계속 이어가지고 원균 그 왜곡과 그 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죠? 편견의 역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